저는 원래 군사법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오게 됐냐 하면 제가 그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에 군의 그 사건 사고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군의 군기 또 군의 사기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구나, 빨간불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그 군 사법의 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 과연 우리가 그 국가 안보를 제대로 안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체제를 갖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어떤 그 시민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그 고석 변호사님께서 군 사법제도가 이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군이 군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법률이라든가 헌법에서 최대한의 어떤 그 군 지휘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이 그 검찰권, 뭐 관할권, 뭐 확인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에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이제 시각이 이게 군에서 재판권을 무슨 오남용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제 식구를 감싸는 거 아닌가, 뭐 솜방망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축적이 돼 오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21년도에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인해서 군이 이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제도가 바뀌는데 거의 한 70년의 세월을 이제 그걸 유지를 해왔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70년을 참아온 것인지, 또 국민들이 과연 군을 사랑하는 국민인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지경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군 개혁에 대해서, 군 사법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해서는 국민이 존경과 애정을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에게 지휘관에게 막강한 행정력, 사법 권한, 또 인사상의 권한 이런 것까지 모두 사실은 부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바뀌게 된 게 사실은 21년도에 공군 여중사 사건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해서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군이 앞으로 성추행 사건이나 사망 사고나 입대전 사고 이런 것이 생기면 바로 민간 경찰한테 수사권이 넘기라는 그것이 이제 입법이 됐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사회 분위기에서 입법이 된 측면도 있지만 또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모양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군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분노 이런 것도 또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의 범죄지만 군인의 수사권을 민간 경찰이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군이 국가 수호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고, 이거 사실 굉장히 국가 존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군 관계라고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결국은 군과 민간의 관계에서 가장 컸던 것은 사실은 군의 정치 관여였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최고 통치자가 되는 그런 세월이 있었고,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그 군에 대한 그 당시는 군이 더 선진적인 어떤 그 관리 능력과 어떤 이 행정 관리 능력, 그다음에 지식 이런 부분에서 민간 사회를 좀 압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좀 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군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군이 과연 그 민간 정부의 통제, 민주적 통제에 따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군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회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소위 군이 진정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 기관이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존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팩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군 사법 체계, 이것도 군 사법 체계가 결국은 어떤 사법의 정의, 그리고 인권 보호, 그리고 또 군이라는 의미에서 또 지휘권의 확립,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군사법 체계가 잘 움직이느냐, 잘 못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보는 군의 모양,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점차 낮아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이 군 출신으로서 우리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후유증이라는 말씀은 어떤 군사 독재에 대한 반작용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생성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군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그 평가와 민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었고, 그런 사회적 존경은 점차 하락 내지 폄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 전체가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군 운영 방식에도 그런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변화가 요구가 됐었는데, 그것이 어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터지면서 이게 그 군 2021년도에 개혁이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민군 관계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민군 관계는 어쨌든
군 사법제도가 민군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군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사법제도가 잘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국가 안보와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군의 존재 이유는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사실은 인적 자원과 인력과 자원과 시간의 낭비가 될 수가 있겠고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도 중요하겠고 병력도 중요하겠고 시설도 그런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무형전력인 군의 기강 또는 상명하복이라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이런 사기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군사법 체계도 이런 것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군이 왜 신뢰를 잃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지휘관들이 어떤 일부 적당주의 또는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 자체 내에서 좀 정화하고 좀 미리 손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위 간부들의 엄격함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봅니다. 과거에 이 군사법제도에서는 사실은 지휘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관할관이 지명을 하고 또 판결에 대해서도 감형도 해줄 수 있고 또 확인 조치권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랬고 검찰부도 부대장 관할관이 소속 군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헌병으로 불렸던 군사 경찰도 지휘관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군의 특수성을 내세우더라도 본질이 훼손된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약간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군사법원을 부대로부터 독립을 하고 군 검찰이 지휘권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휘권 보호와 인권 보호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군의 사명이 시대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민간 이관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아까 여러 가지 고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민간 경찰이 경찰이 자동으로 이관이 되고 또 이해관 군을 잘 모르거나 이해도가 낮은 언론에서 잘못된 얘기가 쫙 계속 퍼져나갔을 때 그리고 또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자기 의도에 따라서 왜곡되게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끝도 없고 답도 없는 그런 공방과 의문이 점철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국가의 기관과 일사불란한 군의 단결이 사라지고 지휘자의 권위도 물거품이 되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나라를 지켜줄 여력이 군에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민간 경찰로 이첩됨에 따라서 또 군의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민간 경찰이 군 특유의 분위기라든가 그 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오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는 군은 끌려다녀야 되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 민간 경찰과 군 사이의 협조 관계도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군 지휘와 지휘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 현실에서 소위 군심이 이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조용히 지금 지나가는가 했는데 결국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또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뭐 수류탄 사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실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사건인데 그것이 군의 의도나 어떤 군에서 인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걸 또 통제도 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 자체에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민간하고 관련된 일이나 민간인이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도 같이 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건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그런 나라는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입법이 좀 졸속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면밀히 살펴서 그 사법군 향후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민간 경찰 이관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사 지휘권을 그냥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민간에서 파견된 검사를 받아서 그 파견 검사와 군 검사가 협의해서 그 결정이 나면 이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그 군 자체에서는 제가 보기에 어떤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수사와 경찰과 검찰이 군의 경찰과 검찰이 진상 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민간에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잘못하면 군하고 경찰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이 군의 지휘권의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다시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상호 협조의 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군도 나름대로 수사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관받은 경찰은 이 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언론, 또 한 가지 문제는 정치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군 자체에서 통제돼야 될 그런 작은 사건인데 이걸 여과 없이 이렇게 퍼졌을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은 어쨌든 그 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집단이고, 그 특수 집단의 목적, 그 가치관은 또 민간인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그 사법 체계에 의해서 군의 동요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 내부의 수사, 그리고 경찰에서 우리 민간 경찰에서 할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군 지휘관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민간 경찰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만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러면 군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그럼 군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근데 하긴 하는데 그건 아무 구속력도 없고 저쪽에다가 맡기는, 이거는 완전히 군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이거는 군이 즉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하루속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됐지.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까 그 군은 어차피 그 지시의 통일성, 지시 명령의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에 사인하고 경찰에 사인하고 다른 경우, 이런 부분에서 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군 사법제도의 그런 부분은 재설계를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